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인터넷과 엔터레저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아입니다. 2023년 인터넷 업종의 연간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에 인터넷 섹터는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은 조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 고점 대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반토막 난 주가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업종이 영위하고 있는 광고라든지 커머스 업황이 불리한 매크로 상황으로 인해서 실적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되고 밸류에이션 멀티플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고멀티플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주가가 끊임없는 하락세를 보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인터넷 업종들이 각각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 탑픽으로는 카카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저희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인터넷 업종의 사업 부문별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기여도가 가장 큰 사업부가 이제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광고 비중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장을 이끈 것은 모바일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PC 사용률보다 모바일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모바일 광고 비중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노출로 인한 노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형 광고가 모바일 광고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광고 비중이 올라가면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생각해보면 카카오톡에 이제 광고가 도입이 되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창이 뜨면서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일상생활에 중요한 메신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커머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이 온라인 이커머스 쇼핑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거래액 추이를 보시면은 네이버가 1등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쿠팡이 그 뒤를 바짝 따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3분기 들어서 쿠팡이 네이버를 따라잡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0월 들어서는 네이버가 네이버를 역전하고 쿠팡이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이버와 쿠팡의 가장 큰 차이는 판매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필품 위주의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에 대한 니즈가 계속 증가하면서 쿠팡의 총 거래액은 올라가고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패션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가 아닌 경기 소비재 위주의 판매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핀테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핀테크라고 하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캐시리스라고 하죠. 현금 거의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없으실 거고 요새는 실물 카드 또한 많이 들고 다니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게 이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금 서비스라든지 선물하기 등 카카오톡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거래액이 크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쇼핑에서 리워드를 주면서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간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용자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네이버페이를 사용하면 뭐 페이백이라든지 저희 리워드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사실 이러한 리워드가 줄어들면서 마케팅 비용을 감소하려는 이제 인터넷 업체들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웹툰으로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독 경제라고 하는 뭐 웹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골프라든지 굉장히 비싼 액티비티가 각광을 받았다면 이제 여가 생활 시간에서 보다 저렴한 놀이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내년에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일본에서 웹툰 사업을 하고 있고 일본의 웹툰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일본은 그 전체 만화 시장, 글로벌 만화 시장의 80%가 일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시장 역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라인 망가와 피코마 모두 일본에서 굉장히 서비스를 훌륭하게 하고 있고 특히 이 피코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인터넷 업체들은 신사업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그 신사업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업만으로는 저희가 이제 영업이익에 대해서 사실은 영업이익 증가세를 담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사업을 시작할 때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작년, 재작년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합병할 당시에 인수가액이 굉장히 비싼 금액을 주고 사온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까지 주고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왔는데요. 보시면 모두 다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영업권 재평가가 들어가면 영업권 상각 비용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면서 저희가 활발한 그 외형 성장,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 대비 그 영업이익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 업체는 2022년에 워낙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등할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돌입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이제 멀티플이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텐데 가장 많은 조정을 받은 인터넷 섹터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카카오를 이제 단기적으로 더 세게 반등할 수 있다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광고 인벤토리 확대에 따른 톡비즈 매출의 고성장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카카오의 투자 포인트는 그 광고 매출 성장이고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는 이커머스의 글로벌 확장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광고 업황이나 이제 이커머스 업황이나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5천만 가입자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을 바탕으로 거기서 인벤토리 확대, 그러니까 즉 광고 지면을 늘려가면서 Q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으로 이커머스 사업을 확대하면서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은 카카오가 보다 유리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광고 인벤토리를 확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가 광고 인벤토리를 확대하는 방법은 이제 그 카카오톡을 보시면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탭은 그 채팅 탭이라고 해서 그 카카오의 두 번째 창에 있는 그 채팅 창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탭, 프로필 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프로필 탭의 친구 목록 리스트를 봤을 때 이 친구들의 그 프로필 사진을 SNS화해서 이 첫 번째 프로필 탭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트래픽의 양을 훨씬 더 늘리고 거기에도 이제 비즈보드라고 해서 광고 디스플레이형 광고판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톡비즈 부분에서 매출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말쯤 되면 저희가 오픈 채팅 별도 앱을 런칭해서 여기도 광고 지면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본업에서는 이제 톡비즈 부문에서의 광고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그 웹툰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부문의 강세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게임과 미디어 역시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뭐 메타나 아마존 대규모 이제 인력 구조 조정 뉴스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보다는 자연 감소분을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이제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급여 인상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헤드카운트도 정체가 되고 급여 인상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영업이익 성장률은 약 47%가량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4분기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 화재는 2022년에 낮은 기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스크 요인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성장주에 대한 소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광고나 커머스 부분 같이 이제 경기에 민감한 업종은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비자 물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모두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렌터 레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엔터 레저 부문은 사실 인터넷 업종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는 업종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엔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워낙에 높은 기저가 형성이 되어 있고 2023년에는 BTS의 군입대와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두 아이돌 그룹이 이제 대장주가 부재하다는 것은 이제 군입대와 그리고 이제 재계약 등 활동 휴식기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엔터 산업 전반에 있어서 매력 요인이 크게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지노 업황의 경우에는 일본인 관광객 트래픽은 이미 다 회복이 된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리오프닝까지는 일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인터넷 업종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매력도가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엔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TS와 블랙핑크가 활동 휴식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회사별로 저희가 그 뒤를 이을 다음 타자들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세븐틴이 BTS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앨범 판매량을 보이는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세븐틴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낸 미니 9집이 초동 판매량에 있어서 전작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동 판매량이 줄어든 것만 가지고 아티스트 IP가 노후화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총판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총판이 늘어났으니까 지속적으로 아티스트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 217만 장이라는 숫자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븐틴이 초동 판매, 그러니까 저희가 앨범을 출시한 지 일주일 이후에 초동 판매 집계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앨범을 추가로 발매했는데요. 이 세븐틴 멤버 13명의 포토카드를 신규로 담아서 새 앨범명은 동일하지만 완전 신규 앨범을 또 발매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븐틴이 217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달성한 것은 그 세븐틴의 아티스트 인기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신규 앨범 판매 효과도 일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JYP를 살펴보면 스트레이키즈가 BTS의 뒤를 이을 대형 아티스트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앨범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미니 6집과 7집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BTS가 군입대를 통해서 활동 공백기가 생긴다면 이제 팬덤들이 이제 스트레이키즈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의 활동 공백기가 오히려 스트레이키즈에는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 초대 판매량 200만 장 이상, 그리고 총 판매량 거의 300만 장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10월까지의 집계가 275만 장이었는데 저희 11월 들어서 300만 장 판매량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의 이러한 기록들은 BTS의 뒤를 잇는 아티스트로 충분히 이제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SM의 그 NCT가 이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NCT 같은 경우에는 127이 이 총 판매량이 정규 3집 대비 4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티스트의 IP가 노후화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초동 판매량이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아티스트의 성장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규 3집의 기저가 잘못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정규 3집이 나왔던 시기가 추석 연휴와 겹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될 물량들이 그 발매 일주일만 체크되는 초동 판매량의 집계가 안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물량, 선적 물량까지 다 합쳐진다면 한 170만 장 가량의 초동 판매량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초동 판매량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초동과 총판 모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저희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NCT 127 같은 경우에도 아티스트 노후화가 일어나고 IP의 노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가 활동 휴식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레저가 그 뒤를 이어줘야 되는데요. 트레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멤버 2인이 이제 탈퇴하는 사건이 있었고 초동과 총 판매량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가 약 250만 장의 판매고를 달성하는데 트레저는 100만 장 판매량도 아직 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활동을 안 할 경우에 트레저만으로 매출 성장을 이끌어 가기에는 좀 역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신규 아티스트가 13팀이 데뷔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신규 아티스트가 데뷔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의 강화라고 해서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에 민감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아티스트 데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영업이익 성장에
둔화를 이끌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BTS와 블랙핑크의 공백기 속에서 대장주가 부재한 가운데 저희가 이제 그 뒤를 이을 차세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각 회사별 대표 아티스트 IP를 확인해 보니 그 IP들이 노후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2년의 높은 기저가 오히려 역으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투자에 좋지 않은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2022년에 워낙 튼튼한 이익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조정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3년 상반기 이후에는 높은 기저 부담과 함께 저희 성장주의 빈집을 갈 수 있는 이제 수급이 비어있는 인터넷 sek터로의 이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서 상고하저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부문에서의 그래도 그나마 성장이 기대되는 것은 스트레이키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이키즈를 엔터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카지노의 레저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일본인 입국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2019년 대비해서 아직도 그렇게 큰 폭으로 회복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국제선이 아직 다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래픽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덜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연말 기준으로는 국제선 인가 편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60%까지는 회복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3년 들어서는 이제 완연한 회복이 더욱 기대가 되는 거고요. 비자 관련해서도 이제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가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호의 원칙에 따라서 현재는 일본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무비자 입국 허용이 기대가 되면서 카지노의 트래픽, Q 그로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주도 입도 외국인도 트래킹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롯데관광개발 때문에 이제 제주도 국제선 운항편을 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대비해서는 아직도 이제 국제선 운항 편수가 100% 회복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워낙에 이제 작은 공항이기 때문인데요. 제주도 입도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회복을 덜 했기 때문에 사실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외국인 카지노 대비해서 제주도에 있는 그 롯데관광개발 외국인 카지노의 주가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제주공항도 언젠가는 100%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롯데관광개발이 주력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에 리오프닝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파라다이스 드로백과 GKL 드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대비해서 꽤 많이 이제 회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 드로백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VIP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107%까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드로백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수요가 한 번에 분출이 되면서 일본인 VIP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트래픽, 즉 Q는 아직 그 항공편이나 비자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Q가 성장이 제한이 됐었지만 그동안 도박을 못 해왔었기 때문에 억눌려 왔던 수요가 분출이 되면서 베팅하는 금액 자체는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백이 대부분 이제 회복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GKL은 일본인 관광객보다는 이제 중국인 VIP 비중이 일부 더 높았는데 일본인 VIP 드로백도 이제 코로나19 수준의 70%까지는 다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까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드롭백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카지노가 이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리오프닝하는 시기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3월 양회에서 중국산 mRNA 백신 접종을 허용하면서 리오프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상반기까지는 카지노주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경쟁 심화로 인한 이제 주가 퍼포먼스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 생각해 보시면 오프라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카지노의 등장, 그리고 일본에서 카지노 카지노 정책 허용이 되면서 그 동남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카지노 리조트가 형성이 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봐서 코로나19 이전에 오프라인 카지노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뉴트럴 개념이었던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파라다이스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중국의 리오프닝이 확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방한 일본인 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탑픽으로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의 12발행 내역입니다. 그래서 행사가액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12 물량이 이제 시장에서 모두 소화가 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주가는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국이 3월 양회에서 리오프닝을 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전에 시행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중국의 백신 접종률이 80%까지는 80% 이상으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은 정책적으로 중국산 백신만 접종할 수 있게 제한을 해놨어요. 네, 현재 중국 내에서 mRNA 백신이 시판이 되어서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도 mRNA 기술의 백신을, 코로나19 백신을 꾸준히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시판이 빠르게 예상이 되는 것은 이 라이브 RNA라고 하는 중국 비상장 업체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이 지난 9월에 돌입을 했고요.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시판까지 이어지는 데는 통상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는 이제 중국 내에서도 mRNA 백신이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3차 접종률이 현재 60%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게 80%까지 mRNA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 3월 양회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3기가 집권 이후에 정책적인 방향성을 공유하는 가장 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자리에 이제 리오프닝을 중국의 그 국제선 리오프닝을 허가해 준다라고 하면 시진핑 3기 역시 정치적인 입지가 견고해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3월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 엔터레저 업종 내년도 전망에 대해 알아봤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